근데 그러면 그거는 언론에서 보도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물건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강남에서 많이 물건들이 팔리는 것들을 보면 10억에 샀는데 30억에 팔아줘. 그리고 이 돈 모아서 다시 50억짜리를 사줘. 3년, 2년 안에 또 이거를 30억에 산 거를 100억에 팔게 해줘. 평가를 하다 보면 6개월 만에 2배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7주째 상승, 49주째 하락. 집값 통계 뭐가 맞는 거야? 요즘 분위기 어때요? 아, 매물 안 내려. 금액 안 내려. 그럼 통계 수치 안 내려가는 걸로 발표가 되겠죠. 근데 정말 시장이 그런가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별적인 특성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대략적인 어떤 가격의 레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만 그 물건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예를 들어서 68평형 올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3억에서 5억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래가가 그것도 굉장히 가뭄에 콩나듯이 거래가 되는데 그게 올랐다? 과연 이걸 올랐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내린 거래는 없느냐? 그거보다 낮은 거래도 찍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언론에서 보도 안 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되게 많이 얘기를 과열게 했다가 되게 욕을 많이 먹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 거래도 사실은 100% 이만큼 정말 빠졌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래는 아니에요. 특수 사정이 개입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돈이 없으니까 집을 넘기는 형태, 이런 경우에 세금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실제 신고가 자체가 낮아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지인 간의 거래 뭐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상승 거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떨어진 거래 자체도 뭐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둘 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여지껏의 시장은 이 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꼭 찾아서 그 이유를 밝혀주는 기사를 썼다면, 올라간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자극적으로 얼마가 올랐다, 어디가 얼마가 더 오르고 있다, 이런 데에만 활용을 했다라는 거에서 이제 제가 좀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제 하락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하기 힘든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증여성의 거래가 많아지고 채권 채무 관계의 거래가 많아지고, 시장에서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를 해서 정리해서 돈으로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자식한테. 근데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면 그냥 이참에 넘겨주자, 이런 거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발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는 있겠죠, 이런 거래들을 통해서. 그리고 경매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 경매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돈을 못 갚는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받아서 거래할 수 있다라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경매까지 넘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시장이라는 거죠. 이걸 처분해도 경매로 넘어가도 건질 게 없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자체가 이미 디폴트 상태인 거죠. 그런 경우에 경매로 넘어오겠죠. 경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빚의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다 소화될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강제적인 형태의 매물로 나온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시장의 침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세 사기 문제에 불거지면서 다세대나 빌라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아파트 물량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고가의 아파트들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찰을 계속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지금 평당 1억, 여기 50억, 70억 막 한다고 했는데 그 가격에 정말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가격에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찰되고 아직도 주인을 못 찾는 집들이 생겨나는 거죠. 경매에도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겠죠. 근데 이 시장의 가격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떨어져야 들어오겠죠. 경매를 한다는 것도, 예전에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경락자금 대출 뭐 이런 거 받아서 80%까지 대출 받아서 매입을 하고, 잠깐 매입해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린 다음에 바로 매각하는 형태로 이제 경매의 차익을 챙기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수요자들이 경매를 받는 거는 사실은 극히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시장의 금매를 찾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지, 경매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많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두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또 컨설팅을 활용을 하고, 뭐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금매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이라기보다는 정말 투자자를 위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더 평가절하되어 있는 경우에 많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권리관계나 어떤 이 복잡한 부분을 내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생기잖아요. 그 시장이 막 화랑이 돼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경매를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이 알아야 되겠죠. 경매에 참여를 하려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경매를 통해서 좀 싸게 샀다가 나중에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비싸게 팔게 되면은 그게 이득인 거 아닌가. 물론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싸게 사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올라간 금액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돼서 내가 지금 한 번 유찰돼서 샀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20%는 벌 수 있었다고 생각해. 이런 게 아니라 이 기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두 번 유찰된 금액에 샀어도 그게 결국은 지나고 보면 정상적인 가격이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주째 상승, 49주째 하락, 집값 통계 뭐가 맞는 거야. 진짜 이 통계가 발표되면서 더 시장은 혼란스러워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부동산 원에도 근무를 했었지만 국가 공식 통계가 되면서 이제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주간 단위로 주택 동향이 어떻다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고 이거를 언론이 차용하는 지금 그런 구조거든요. 어느 지역이 몇 프로가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가 반등이 시작됐다 뭐 이런 기사로 쓰여지고 이런 기사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호가를 높이는 또는 호가를 낮추지 않는 이런 원인이 되거든요. 결국은 작은 날개짓이 거의 시장에 또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국가 통계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주 단위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지 진짜 시장에 가는 방향성과는 다른 형태로 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는 단초를 제공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통계가 그리고 또 조사하는 구조를 보면 중개업소에서 조사한 금액, 실거래가 이런 거를 보고 또 조사자가 판단을 해가지고 가격을 넣게 돼 있어요. 부동산 원의 통계 같은 경우는.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협력 중개업소의 가격을 가지고 하잖아요. 결국은 호가 위주로 조사되는 통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호가 위주라는 것, 중개업소에서 파악하는 금액은 중개업소는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하고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지금 얼마나 해요? 물어봤을 때 얼마 정도 합니다. 얘기하면 그거보다 그럼 저는 얼마에 내놔주세요. 이러면 이 가격을 내놓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매물의 일반적인 가격이잖아요. 이거는 시장에서 정말 그 가격이냐라고 봤을 때 중립적인 가격이라기보다는 매도자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된 금액을 기초로 통계가 작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 예를 들어서 거래가 없는데 지금 집값 반등한다고 하고 뭐 금리 상승은 멈췄다고 하고 다시 바닥을 찍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던 게 낙폭을 줄이잖아요. 왜 낙폭을 줄여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3억은 낮춰야 팔릴 것 같았어. 그랬는데 지금은 야 2억만 낮춰도 될 것 같은데 좀 더 지나면 그냥 원래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럼 호가 자체가 낮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통계는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요즘 분위기 어때요? 매물 안 내려. 금액 안 내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통계 수치는 어떻게 발표될까요? 안 내려가는 걸로 발표가 되겠죠. 근데 정말 시장이 그런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통계 자체가 호가 위주의 조사를 기초한 수치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걸 바라봐야 되고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무거운 시장이에요. 워낙 고가의 제품이고 이걸 시장에 참여하고 이게 변동을 보이려면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주일 만에 올랐다 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더 올려내놓을래요? 5천만 원 더 올려내놓을래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 오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를 조사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단기에 걸쳐서 자주자주 발표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뭐 단기로 봤을 때는 상승이고 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이다. 뭐 이런 기사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또 통계를 조사하는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통계에서는 수치적인 부분이 있고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통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급량, 주택 보급률 이런 것들은 건물이 몇 개 있고 얼만큼 또 지어지고 언제 준공이 나고 이런 수치에 기반해서 나오는 통계잖아요.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통계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기준만 정확하면. 근데 이런 가격 동향을 조사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조사자의 판단도 개입되는 통계예요. 그럼 이 조사자는 누구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물론 전문성을 더 갖고 있겠지만 그들은 그럼 뭘 참고를 할까요? 시장의 얘기를 참고하겠죠. 중개업소의 얘기, 예를 들어 중개업소에 전화해.
요즘 좀 어때요? 아, 똑같지 뭐 이랬어요. 근데 언론에서 막 오른다고 막 기사가 막 쏟아져. 다른 통계 기관에서 또 얼마 올랐다고 나와.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 조사자라면? 올랐다고 하겠죠. 이런 주관적인 통계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참고 자료로 방향성만 봐야지 이게 진짜 얼마 올랐다. 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거래가도 기초를 해요. 근데 실거래가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얼마나 개별적인 부동산의 실거래예요. 동양의 표본이 되는 집들이 있고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단지에서 거래가 있느냐? 거래가 없어요. 일주일 단위로 막 빵빵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2년에 한 번 될까 말까, 뭐 1년에 한 번 될까 말까 이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건이 거래가 돼. 뭐 주변에 다른 게 거래가 돼서 참고를 하겠죠? 근데 그 거래가가 과연 중립적인 가격이냐에 대한 판단도 또 필요하잖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거래가 정말 층, 향, 동, 인테리어 정도, 선호도 아니면 사정의 정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조사자 입장에서. 근데 100% 언론에서 실거래가 올랐다? 가격이 오른대더라? 그러면 아 이거 진짜 올랐긴 올랐던 것 같으니까 조금 반영해야지. 그러니까 실거래도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근데 실거래도 우리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거래가 진성의 여부도 알 수 없잖아요. 진위의 여부도 판단되지 않은 실거래. 얼마의 중개업소에서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아 이게 신고가 됐으니까 금액이 이게 기존보다 올랐다 내렸다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통계 자체에 있던 불완전성을 인지를 하고 참고 자료로 판단을 해야지 지금 통계만 맹신해가지고 뭐 오른다 내린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통계 조사 발표하는 데에 조사 방법이 다 게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 영상을 통해서도 저 이거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형태로 조사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에요. 종합적인 사업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발 사업은 소유자가 한 명이잖아요. 한 명 내지는 뭐 몇 명만 해가지고 땅이 있으면 땅을 확보해가지고 거기다 건물 짓고 팔아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재건축이라는 거는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나와 같은 자금력, 모두 나와 같은 감당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껍데기만 있는 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너무 난 늙어서 더 이상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나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가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이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사업을 진척시켜야 되는 게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재건축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이익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사업이 쭉쭉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화랑이 왔을 때 또는 아예 기대가 없을 때 나는 정말 이 낡은 집에서 이제 정리하고 난 떠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떠나려면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사업이 오히려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아예 기대치가 많이 낮아지고 정말 재건축을 통해서 환경의 개선, 낮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야 그만큼 나중에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기대치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입 자체를 너무 큰 비용을 들이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더 큰 이익이 있지 않는 한은 사실은 사업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재건축은. 아무리 정부가 어떤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지원을 해주겠다 하더라도 이 본인들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통합되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압구정을 산다. 언제 입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라는 거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2003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2023년이죠?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기회비용인 거거든요. 내가 이 돈을 주고 여기에 묻어뒀을 때 과연 10년, 20년 후에 그만큼의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다른 걸 통해서 자금을 굴렸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그만큼 큰 이익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강남에 재건축을 산다는 거는 재건축할 곳이 몇 군데 안 남았어요. 강남은. 압구정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개발되고 나면 가장 선호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곳에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 때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대부분 부자기 때문에 버틸 여력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업이. 근데 물건도 자주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경매가 나왔어? 자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 그럼 내가 이참에 사놓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비 김태희 500억 차익을 포기했다. 1,400억 강남역 빌딩 매각 철회. 저는 이 기사도
굉장히 나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예인이 뭐 얼마짜리 빌딩을 얼마에 샀다, 뭐 어디 100억짜리 뭐 아파트를 샀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눈탱이?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예인들이 거래한 건들에 대해서 이제 감정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보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사요, 항상.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의 화랑을 겪을 때 그걸 이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형태로 해서 300억에 산 걸 500억에 팔고, 500억에 산 걸 1000억에 팔고, 이렇게 하면서 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한 곳에 모든 걸 이제 몰빵을 하잖아요. 마지막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원하는 금액에 팔리지 않는 거죠. 굉장히 바쁘잖아요, 연예인들. 그러면 보통 이제 부동산 중개법인 유명한 사람들, 이런 분들 통해서 부동산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고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개법인의 특성을 생각하면, 중개법인은 시세 차익을 벌어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회전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물건을 자꾸 사고 팔고 해야 수수료를 챙기잖아요. 중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법인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빠르게 사고 팔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렇게 되려면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뻥튀기 해서 올려서 팔아주고 해서 이런 이익을 본 사람들이 생겨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기 고객들이. 그리고 기존에 10억을 갖고 진입한 사람, 30억을 갖고 진입한 사람, 50억을 갖고 진입한 사람, 고객 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억에 산 사람은 30억에 팔면서 다시 이제 50억짜리 물건을 사주고, 계속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인 거죠.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전통적인 상업용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 이런 것들은 자주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워낙 계속해서 수익을 주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계속 임대료가 발생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나의 자산을 축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물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팝니다. 장기로 가져가요. 대대손손 물려줘요.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되게 좋은 위치에 임대료 잘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일 안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통장에 꽂히는 물건을,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정적인 게 있나요? 없으니까 갖고 있다가 자식 주겠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말 무슨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물건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강남에서 많이 물건들이 팔리는 것들을 보면, 과거에는 강남에서도 안쪽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유동이 많은 곳이 아니라 그냥 주거지로 발달됐던 지역들, 이런 데를 이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새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업무용 사옥으로 쓴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개발이 바뀌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걸 한번 해본 사람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에 샀는데 30억에 팔아줘. 그리고 이 돈 모아서 다시 50억짜리를 사줘. 3년, 2년 안에 또 이거를 30억에 산 거를 100억에 팔게 해줘. 이런 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회전을 하는 거죠, 계속. 자본이득을 보니까. 이런 시장을 굉장히 오래 겪었어요.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한계의 상황이 온 거죠. 평가를 하다 보면 6개월 만에 2배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래가 자체가, 내가 좀 전에 100억에 샀는데 200억에 되나, 매물로. 한 6개월, 9개월 만에. 그러면 이제 이 밑에부터 물려온 사람은 그것도 사는 거예요. 180억에. 이런 상황이 계속 왔는데, 이제는 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대출이 그만큼 안 되고,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준을 또 보거든요. RTI를 봐가지고 대출이 감당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원금을 또 상환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한계 상황이 됐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거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 기사에 나온 분도 500억 차익이라는 것도 자기가 900억에 샀는데 1,400억에 내놓은 거예요. 안 팔리는 거죠. 정말 포기했을까요? 1,400억에 팔 수 있었으면 팔았겠죠. 이 사람은 팔려고 했었는데 안 팔리니까 거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 또 굉장히 오랜 기간 공시를 겪었잖아요. 이 물건이 유명 뭐가 들어온다고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런 빌딩을 소유한다는 거는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있어야 당연히 자본이득 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캐시카우처럼 계속해서 돈을 벌어주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임차인 채우고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1,400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수익률은 뭐 2%도 안 되는 수준의 임대료를, 그래도 절대적으로 큰 금액이니까 이걸로 이제 운영을 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중개법인이 주로 일을 하는 거는 중개가 많이 돼야, 거래가 많아야지 이익을 보는 구조고,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얼마 이상에 팔아줬을 때 어떤 그 성과급 제도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으니까 더 높게 팔아주려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는 시장이죠, 여기는.
근데 이게 이제 말리면서 수분이 증발하면 거기가 구멍이 뻥뻥 뚫리죠.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콘크리트 들이붙잖아요. 토목의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수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공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격차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격차예요. 그럼 환율이 지금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환 보유고는 지금 줄어들고 있죠.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그 시간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진정한 실수요자라면 그러면 순살자의 이제 뼈 없는 치킨과 같이 지은 아파트다 이런 의미로 이제 순살자의를 얘기를 하는 거고, 통뼈캐슬은 이제 철근이 겉으로 드러난 아파트 빗대서 이제 네티즌들이 한 얘기들 같은데, 결국은 이제 시공의 어떤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철근 빼먹기죠. 순살자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뼈대를 철근으로 심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이걸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건물이 단단하게 되는 건물을 이렇게 짓거든요. 근데 여기에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기로 시황서에는 다 써져 있는데, 그게 이제 공사 현장에서 또는 어떤 과정에서 한두 개 빠진다고 뭐 문제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원의 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생략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결국은 계획했던 거를 하중이나 이런 걸 받쳐주려면 일정 부분에 지탱해주는 뼈대가 많이 필요한데 그 숫자가 줄어든 상태가 되니까 붕괴되는 현장이 생기고, 시공사한테는 돈을 다 줬는데 철근 이만큼씩 심고 이만큼 튼튼하게 지어달라고 돈을 다 줬는데 아니었던 게 현실로 이제 밝혀지니까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하락하게 된 거죠. 통뼈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아파트 지은 지 한 4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철근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미수 시간에 차를 만들기 막 그런 거 할 때 철사로 막 이렇게 심 만들고 그 위에 붙여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이제 뼈대가 있으면 이렇게 겉에 감싸는 이걸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걸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감싸고 있는 게 약하다는 거잖아요. 약하게 된 원인은 보통은 공기 단축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철근을 심어놓고 거기에 콘크리트 뭐 돌 자갈 같은 거 막 섞어가지고 넣고 거기에 시멘트를 넣고 이렇게 어느 정도 굳으면 또 넣고 굳으면 또 넣고 이렇게 하면서 단단해지는 건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제 물이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원래 농도보다 점도가 떨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말리면서 수분이 증발하면 거기가 구멍이 뻥뻥 뚫리죠. 그러면 이제 강도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뚫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자체는 시공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런 것 때문에 건설사들이 부동산 화랑을 타고 주택사업 많이 벌이고 공사 많이 했는데 과연 여지껏 지어진 것들은 그럼 다 안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분노가 표출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 하면 뭐 유명 건설사들 많이 있잖아요. 대형 건설사들. 그 건설사에 있는 직원이 와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다 하도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브랜드는 이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를 달고 실제 현장은 거기 밑에 수많은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인부도 섭외하고 차도 섭외하고 해가지고 이걸 건물을 짓는 형태거든요.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는 실제 짓는 것보다는 관리 감독의 의무가 더 크겠죠. 이걸 과연 다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있을까? 이들이 하도를 줄 때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하도를 줄까요? 잘 짓는 데를 줄까요? 아니면 빨리 짓고 비용을 싸게 하는 데를 줄까요? 입찰을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공사비를 얼마를 받기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를 주면 그 정도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업체들을 선정해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업체들은 출혈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디서 남겨 먹어야 될까요? 자기들이 직접 닿을 수 있는 부분에서 남겨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부실 시공의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건축 정비 사업들이 한참 하락인 시기를 겪으면서 경쟁적으로 굉장히 싼 금액의 공사 단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사안이 정해져 있으니까 밑에 하도 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엮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어놓으면 사실은 철근은 뭐 30개 막 이렇게 뭉태기로 막 넣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 빼먹는다고 그게 보여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 기간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인부를 사서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루 이틀 3일 5일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고, 이건 하도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기를 맞춰야 되는 거죠.
비가 오는 날은 원래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양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운 날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콘크리트 들이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정 거기 같은 경우도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졌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지었는지 어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미 이제 다 말라서 이제 굳어서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스캔해가지고 여기 강도 실험해가지고 탄탄한 그 정도의 강도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검사할 수 없잖아요. 모든 층의 바닥을 여기 구퉁이부터 저쪽 끝에까지 다 일일이 찍어가면서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거죠. 워낙 많은 분들이 또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공사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는 거고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또 다 일용직이잖아요. 바로바로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개별적인 업체들마다 차별화가 될 거고 대부분 사실은 이렇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재료도 사갖고 와서 건설사에서 얼마에 지어라고 해가지고 얼마 받기로 했는데 지금 공사비, 재료비는 올라가고 인건비 사람 구하기도 비싸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수익이 실제로 남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만 해도 2011년 정도보다 더 많은 수준의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생겨났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죠. 지금 저 아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건설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배부른 돼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설계 능력이라든가 시공 능력, 토목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 요구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수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공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기를 원해요. 여기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걸 지금 개발하고 또 따면 다행인데 그 리스크 들어가는 비용들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주택 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이 치중하고 있거든요. 대형 건설사들이. 그만큼 이익도 많이 받고 이렇게 쉬운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해외 안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 능력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제일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죠. 순위가. 결국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려면 내가 이 시장에서 꼭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경쟁이 치열하다? 내가 그러기 위해선 특별한 나의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부자고 다 돈 벌 수 있는 시장인데 안 하죠. 근데 이제 어려운 시장이 왔으니까 이제 하겠죠. 강남의 아파트는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짓지 않나요? 아니 이게 결국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정말 복불복인 거죠. 업체나 관리 감독이 여긴 또 철저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게 덜하다 더하다의 뿐이지 사실은 이런 문제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강남권들 같은 경우는 막 조합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또 유별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막 와서 막 들여다보고 막 현장 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는 애한테만 더 신경 써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통수에 처해 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올릴 수 없는 거예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동결하는 거예요. 미국은 인플레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물가의 문제 때문에 또는 자국의 화폐가 절하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발맞춰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인플레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거야. 지금 미국은 경기도 괜찮아. 실업률이 죽지 않잖아요. 고용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고용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고 물가 상승도 잡히지 않고 있으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 역대 최대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나라야. 금리는 이 부채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느냐에 굉장히 큰 트리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금리를 올렸다가는 지금 금리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막 연체가 막 늘어나고 사람들이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큰일 나잖아요. 금리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앞으로 금리 상승이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 동결을 했고 잘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연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되게 걱정스러운 거죠. 금리를 올리면 결국은 건전성의 문제를 우리는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금리의 상황을 유지해 줌으로써 그 금리를 감당해내라고 하고 있는 건데 금리를 올리면 이걸 감당 못하게 되고 감당을 못하면 부실이 생기고 부실이 생기면 금융권의 건전성, 위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결국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신용도 자체도 떨어지는 상황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안 올리는 선택을 한 거죠. 금리를 안 올리는 선택을 하니까 당장 불거지는 문제가 있느냐 판단을 하는 거죠. 미국과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 상황에서 환율이 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금리를 올리겠죠. 그거에 맞춰서. 근데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정말 외화가 대폭적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걱정을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부채를 축소해야 되고 부채를 축소하는 길이 디레버리징이고 그게 긴축이고 그게 금리를 올림으로써 해결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어떤 경색이 올까봐 금융 불안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게 이번에 동결하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가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서 시장의 금리가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기준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정하는 우리나라에서 기준을 삼는 금리일 뿐이지 실제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시장의 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시장에서 돈을 얼마나 잘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돈을 얼마나 싼 값에 구한다는 거는 그만큼 신용이 좋아야 싼 값에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러기에는 다른 나라나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 금리가. 그러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적용되는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를 4차례나 동결했음에도 올라가는 이유죠. 걱정을 해야죠. 왜 걱정을 안 해요.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난다는 거는 당신보다 훨씬 더 신용이 좋은 나라에서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쳐준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여기도 투자할 수 있고 저기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어요?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경제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는 불안한데 3%밖에 안 쳐주고 저기는 안정적인데 5%를 쳐줘요. 돈은 어디로 넣겠어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고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돈을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그렇게 났어요. 차이가 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매력적인 시장이어야 이 격차를 극복하고도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 격차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격차예요. 이게 지금 전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환율을 놓고 보면 그럼 환율이 지금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외환 보유고는 지금 줄어들고 있죠. 현금성, 즉 당장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지금 그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예금성 자산을 많이 썼거든요. 당장 지금 달러인 거 그걸 지금 투입하면서 시장에서 달러를 내다 팔면서 환율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환율의 불안정성이 크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그럼 막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그러냐. 미국의 달러 가치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내려갔어요. 다른 나라의 돈에 비해서 달러의 가치가 많이 지금 정상화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의 환율은 그때보다 200원이 올랐어요. 이 얘기는 지금 환율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더 격차가 나게 생겼어 지금. 근데 아무 문제 없을 거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하기도 한데 위기라는 건 시그널은 계속 보내지만 결국은 한순간에 터지는 게 위기잖아요. 이거 좀 옛날 사람 같아 보일까 봐 얘기하기 그런데 탄광촌에서 석탄 캐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카나리아를 키우잖아요. 카나리아가 유독 물질 같은 게 배출됐을 때 먼저 감지를 해서 도망가니까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카나리아를 보고 어떤 위험을 감지해서 위험에서 빠져나오고 이런 용도로 하는데 지금 카나리아가 막 울고 있어.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전체가 짊어지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돈 풀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다른 나라는 지금 돈을 다 걷어들이면서 긴축의 기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돈을 막 풀어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돈의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환율인데 미국에서는 돈을 줄여가면서 이 돈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돈을 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위험한 상황에서 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도대체 언제 터지냐? 너가 맨날 터진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도 발전을 했으니까 위기 신호가 계속 있고 안 터지게 하려고 지금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둔촌주공 PF 문제, 레고랜드 사태 이런 거 벌어졌을 때 자금 경색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체험펀드 투입하고 유동성 지원책을 바로 발표를 하고 시중에 5대 은행 모아서 여기 대출해주라고 하고 정부도 돈을 넣을 테니까 니네도 다 대출해줘라 문제없게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위기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이번에 새마을금고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이 문제가 뱅크런으로 연결이 돼서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되면 더 큰 문제 충격이 그냥 현실화되면서 쭉 오는 거니까 그게 안 되게 하려고 정부가 나서서
나서서 뭐 6천만 원 예금하면서 믿어도 됩니다. 안심시키고 또 이런 조치를 하는 거예요. 터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이런 조치를 하는 거예요. 금리도 계속 동결하고. 근데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 상황에 왔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감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택시장이 지금 반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래가 좀 살아났고 과거에 막 뚝뚝 떨어지던 가격에서 멈추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또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다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경색돼서 아무도 사주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오랜 기간 6개월 이상, 서울 같은 경우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 그것도 LH의 매입량을 포함한 거래량, 아예 거래가 없는 시장을 6개월 이상 겪으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고 PF 시장에 자금 경색 문제가 생겼고, 분양을 해야지 해결이 되니까, 분양을 하려면 사람들이 사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사주게 하려면 누군가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자기 돈이 없어요. 지금 누군가 돈을 빌려줘야 되는 시장이고,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39조 원을 책정을 해서 그걸 풀기 시작한 게 1월이에요. 그 효과가 거래량으로 이어지고 하락세를 멈추는, 그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반등이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한 두세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까먹었어. 그리고 지금 바닥이래. 두세 달 전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다 걱정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집 산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연체가 늘어나고 힘들어하니까 정책자금을 풀어줘서 대환해라, 역전세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빌려서라도 갚아줘라, 이래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50% 이상이 그렇게 썼어요. 지금은 나머지 50% 가까이가 이제 새 집 사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반등을 논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이 돼서 일시적으로 벌어진 현상이고, 또 그 자체도 거래가 막 그것처럼 막 치솟아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폭이 줄어든 정도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자금은 다 썼는데 또 추가로 뭘 하더라도 결국은 더 어려워지는 길을 겪는 거예요. 이걸 늦춘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였으면 우리의 기대감이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는 떨어지지도 않아요. 막을 수 있는 문제였다면. 지금 이렇게 거래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매물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수도권의 거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얘기는 수도권의 거래가 자체가 닿을 수 있는 가격인 거예요. 비싸다고 막 여기가 얼마니까 수도권이 얼마다라고 해서 이 책정된 금액 자체 겨우 이 정도여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거 활용해서 처음 집 사는 사람들, 이런 신규 소유들이 들어가서 이걸 받아준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얼마나? 결국은 돈이 없는 시장에서 실제 있는 돈으로는 그냥 10억도 유지하기 힘든 시장인데 한 30억이라고 하고 있는 시장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금융 불균형 문제이고,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거는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면 되겠죠. 계속 더 많은 돈을 빌려줘야 되겠죠.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사주려는 사람이 소득이 많은 게 아닌데 똑같은 사람이잖아. 더 비싸게 사주려면 더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려면 구조가.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갭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소되는 방법은 결국은 이게 맞닿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맞닿는 거는 이 부채를 줄이거나 이 소득이 늘어나거나 그래야 맞닿을 거 아니에요. 금융 불균형 문제가 해소가 되고 그게 정상 가격 수준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은 이제 부채도 못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고 가격까지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는 사람들의 기대는 이제 반등이 시작이 돼서 과거의 고점을 넘어 더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로 들어오는 건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인 거죠. 하반기에는 더 위험이 크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지금 짜낸 시장이기 때문에 더 여력이 없는 거죠. 무주택자가 집을 살려낸 이유가 뭘까요? 실거주, 그죠? 예전에는 실거주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부동산 시장이 아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도 실거주를 안 하고 싶어서 집을 안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집을 더 살려고 하고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부동산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 내가 소득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부를 이룬 몇몇을 봤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아직도 그 열망이 너무 큰 시장이에요. 이걸 다 채워줄 수 없는 한계 상황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조정의 기간은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그 시간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진정한 실수요자라면 그러면 이 초창기에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지금 당장 집을 안 산다고 해서 내가 어디 거리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살려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말 그런 실수요의 개념이라면 언제든 집을 사도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물건
물건을 사든 내가 가방이 필요하면 가방을 사고 머리감을 샴푸가 필요하면 샴푸를 사듯이 이게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이면 내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살 수 없는 정도 과도한 부담을 지고서라도 살려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리는 거지 내가 그런 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필요하면 사야죠.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다시 팔 거라는 전제가 아니라면 내가 살 거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고 싸게 사는 시기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굳이 지금 반등한다는 얘기 때문에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고평가된 시장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동성을 많이 풀었던 시기를 겪었고 2016년, 14년 때 이제 빚내서 집사라 하면서 사실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을 많이 풀어 제끼는 정책을 했고 그 당시에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더블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유동성을 풀어 제낀 시장이에요. 이렇게 지나온 시장에서 형성된 지금 가격, 그 가격에서 도대체 얼마가 떨어져야 정상적일까요?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적정 가격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 상대적으로 여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PF 문제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뭐 IMF가 터지면 나한테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하느니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는 이유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지금 올렸다가는 터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거든요. 부동산 불패 또 자고 나면 오르는 부동산이 맞다. 이게 진리다. 이런 약간 환상과 미쳐버린 시간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예요. 가짜였다. 압구정은 2년 만에 10몇 억이 오르고 성수는 뭐 40억이 오르고 평생 벌어서 만들 수도 없는 돈을 2년 만에 만들었어? 이런 기분을 들게 만들지만 최근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부실 채권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이 부분이 이제 수습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같은 지역 금고로 인수 합병되는 조치로 마무리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보통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시는 분들 대출을 많이 해주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00억 정도 채권 규모 중에서 한 130억 정도가 부도 처리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뱅크런 조짐이 보이면서 은행 자체가 조금 어려워졌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중앙회에서 이 부실 채권 부분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다른 금고가 인수 합병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형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다른 이제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불안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됐고 금감원에서 나서서 기자간담회 하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안전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부가 지원책을 할 것이다. 이러니 안심해라. 유튜브 말을 믿지 말고 정부를 믿어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이런 조치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자산 규모가 발표됐던 수치를 보면 한 290조 5대 시중은행 다음으로 좀 규모가 큰 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개별적인 상호신용조합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에 이제 새마을운동 사업하고 맞물려 가면서 기존의 지역조합, 경남에 있는 지역조합들 중심으로 있었던 게 이제 많아지면서 일종의 연합회 이런 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중앙회가 소속된 새마을금고로 통용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운영 자체는 이제 개별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축은행처럼 이제 개별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나은 거는 이제 중앙회에서 관리를 하고 또 새마을법에 따라 가지고 운영과 보호나 관리 감독이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조금은 나은 형태겠죠. 저축은행 이런 데보다는 예금 금리도 높고 배당도 받으시니까 또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역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애용을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는 모든 지역 새마을금고가 다 위험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개별적으로 부실 위험이 터졌던 새마을금고처럼 다른 부분에서도 또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개연성이 계속 있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서 맡겨놨던 돈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바로 돌려줄 수 있는 능력 보통 지급 준비율을 100%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100%가 안 되는 새마을금고가 한 480여 곳 정도 된다는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고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또는 한꺼번에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과연 중앙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 막아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규모 자체가 보통 이제 지금 600억 대출 중에 130억 대출이 문제돼서 문을 닫는 경우가 생겼던 것처럼 많게는 몇천억 단위도 있겠지만 적게는 이제 몇백억 단위에서도 부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회 차원에서 이제 막아준다면 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전반적으로 깔고 있는 문제가 어떤 사업 자체에 빌려준 PF 사업에 빌려준 돈들이 갚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또는 아예 갚을 수 없다라고 판단돼서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터질 수도 있겠지만 일정 한계에 달하면 연속해서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의 대상도 아니잖아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서 예금자 보호의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회가 보증을 서주는 형태고 중앙회가 그걸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를 통해서 차입을 해서 이걸 메꿔줄 수 있는 구조 이런 장치를 갖고 있는 거지만 일반적인 예금자 보호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얼음 부동산 PF, 새마을금고 GS 건설 사태로 조마조마. 부동산 PF 문제가 과연 새마을금고 지금 뱅크런 조짐이 보였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GS 건설의 부실 문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새마을금고가 PF에 빌려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 PF에 대한 보증 자체가 시공사가 보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공사가 부실 시공의 문제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데 있어서 PF 시장에 자금을 조달할 때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도 누가 보증을 해서 어떤 건설사가 사업을 계속해서 끌어줄 것인가 그리고 또 누가 대출을 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잖아요. 또 이 프로젝트에 그럼 계속해서 돈을 빌려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어떤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다음번에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자금 경색 상황이 왔다라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한 부실이 또 생긴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지금 PF 연체가 한 20%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까 금고 단위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한 금고에서만 다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금고가 연계해가지고 대출을 하는 형태로 많이 PF에 참여를 했는데 이런 데에서 연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연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PF 사업에 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으려면 부동산이 계속 화랑의 기조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이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이 사업을 끌어가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는 누군가한테 또 다시 대출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새로운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되는데 그때 이 사업의 신용도 자체가 하락한 상태에서 과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또는 기존보다는 더 높은 이자를 주고라도 지금 필요한 금액만큼을 다시 대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PF의 부실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는 거죠. 지금 PF들이 꼭 이제 아파트에만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대체 상품에 관련된 PF도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 부동산이 이제 뭐 아파트도 화랑이었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잘 팔리는 시장이었잖아요. 뭐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뭐 생활용 숙박시설도 그렇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팔렸던 시장이었으니까 그런 거에 기초해서 그 가격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제로 진행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데에 돈을 빌려줬고 또 PF로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의 형태로 자금을 빌려준 이런 기관들이 지금 많이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집을 안 짓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미 예정된 공급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공공개발의 형태로 공급하는 물량들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주 잔고가 뭐 5년치 이상은 계속 지금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수주 물량들로 인해서 이미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을 자기들이 몇 년 동안 해나갈 물량들은 다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건설사들이 수주를 안 하고 있는 물량들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수주를 안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럼 이들은 이미 수주한 물량 공급을 한다는 의미잖아요. 네. PF 사업이 망가지는 부분들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라든가 지금 이제 주택시장만 놓고 보면 가장 선호하는 게 아파트고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아파텔 좀 큰 평형의 오피스텔들을 많이 공급했고 오피스텔도 아니면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많은 공급들이 있었잖아요. 주택만 놓고 본다면. 근데 이런 사업들 중에서 후순위에 있는 것들이 진행이 안 되겠죠. 진행이 안 되고 선순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사업을 끌어가겠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사실은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 상황을 맞이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업 자체가 망가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여기에 유수의 건설사들이 또 지급 보증하면서 자기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급으로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량한 물건들은 공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행의 주업이 대출을 하는 게 주업이잖아요.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수취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여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은행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워졌을 때 과거에 이제 가계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으로 기업에 관한 대출의 비중을 높이면 건전성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화랑, 특히나 가계가 대폭적인 대출을 증가시키면서 부동산 시장 대출이 많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은, 그러니까 여력이 좀 없는 거예요. 건전성 자체를 유지하고 어떤 점수를 유지를 하려면 가계에만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쪽에 많은 대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기업은 개인이 뭐 몇천만 원, 몇 억 빌리는 것하고는 스케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는. 또 PF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1, 2억 빌려가는 게 PF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대출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이익이 보장되는 형태라면 그 사업성을 판단해서 대출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또 많은 이자를 수취하는 형태였거든요. 영업에 있어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으니까 이쪽이 많은 대출을 해준 형태이고, 지금 이제 그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부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쪽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지금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빼고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가계 부분도 마찬가지인 측면이 있지만, 가계는 또 장기에 걸쳐서 좀 빌려놓은 형태이고, PF 문제는 당장 터질 수 있는 문제. 일단 돈을 맡긴 은행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자기 자산을 회수하는 데 엄청난 노력이 들겠죠. 예금자 보호라든가 뭐 어떤 이런 보호하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원금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과거에 저축은행 사태가 났을 때 기존에 이제 부실의 문제가 돼서 거기도 똑같이 PF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가. 그래서 이제 파산을 했을 때 뱅크런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런 소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미리 돈을 뺐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돈을 빼게 되면서 은행 문이 닫히고 그 앞에서 막 며칠밥을 새고 막 이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은행이나 어떤 금융권의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도가 나지 않는 기업들 자체도 구조조정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고용 자체가 감소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리해고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겠죠. 또 구조적으로 금융기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책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한다든가 기금을 쏟아 넣는다든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뭐 PF 문제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뭐 IMF가 터지면 나한테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나한테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여파가 결국은 개개인한테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축은행도 많이 대출을 해줬고, 이런 공격적인 대출을 많이 해줬고, 또 증권사들도 몸집이 되게 커지면서 증권사도 자체적으로 또 대출을 해준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증권사, 여전사, 뭐 보험사 이런 데들, 저축은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연체율이 16%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새마을금고는 정점 찍었을 때가 6% 좀 넘어갔는데, 이런 증권사 지금 PF 관련 연체율은 16%가 넘어간 상태다 보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하느니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는 이유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결국은 올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고, 지금 올렸다가는 터지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거든요. 정말 조금 일찍 시작했다면 사실은 이 상황을 우리가 사회에서 손실이나 이런 충격을 흡수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폭탄의 사이즈를 좀 키워가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강남 신고가 거래 속출하고 반포 평당 1억 훌쩍 넘겨. 전 이런 기사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새롭지도 않아요. 진짜 서울 강남의 집은 평당 1억을 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거든요. 평당 1억을 넘는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기사는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도 반포에 어떤 아파트가 평당 1억을 넘었다, 이런 기사가 정말 전 언론을 도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나온 게 이 1억은 가짜였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래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주는 효과는 앵커링 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남은 평당 1억을 찍을 수 있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평당 1억을 넘었다고 지금 소문이 났는데 매물이 나왔어.
8천? 9천에 나온 거예요. 정말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1억이라고 하는데 9천에 나왔으니까 사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거에 거래됐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를 하는 사람이 생겨요. 최고가보다는 낮지만 과거보다는 높은 금액에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 바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과열되는 시기에는 사실은 어디가 끝점인가, 어디가 가장 높은 지점인가에 대한 표식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결국 강남 평당 1억이거든요. 강남 평당 1억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른 지역들은 강남이 평당 1억 하는데 동작구, 이 주변에 있는 뭐 광진구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현저하게 싸게 느껴지는 금액,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금액에도 사람들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가격에 모두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사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을 갖춘 유효 수요만 참여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장에 그럼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 절대적인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수요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떨어지는 현상,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런데도 그때 또 나왔던 기사가 거래는 줄어드는데 가격은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부동산 불패, 또 자고 나면 오르는 부동산이 맞다, 이게 진리다, 이런 약간 환상과 미쳐버린 시간, 뭐 이런 시간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심리적인 부분을 좀 저지시키기 위한 이런 기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가 일단 찍히고 났을 때 이 거래가 진성인지 여부도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야 알 수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되고 취소된 거 관련돼서도 많은 기사들이 나왔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분양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의 거래가 찍힙니다. 주변의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선도되는 금액들이 거래가 돼요. 근데 그 거래는 사실은 굉장히 개별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어떤 실수요자가 거래를 한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래들이 있습니다. 거래가 많을 때는 판단할 수 있겠죠. 막 일반적인 거래가가 뭐 10억인데 어떤 것만 15억에 찍혔다. 그럼 이건 뭔가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래가 없는 시장에서 한두 건의 거래가 찍힘으로써 마치 그게 진짜 가격인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면 그거 대비해서 분양가는 굉장히 싸게 느껴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간 금액 자체가 너무나 높잖아요.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문 시장이에요, 여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가 되면 신고가가 찍힌다. 그 얘기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시장에서 여력이 있는 사람이 사겠죠. 그런 사람은 과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일반적인 가격이고 보편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영끌이 막 폭발했던 시기의 거래를 보면 6억 이하의 대출되는 지역에 거래가 폭발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그 정도가 한계라는 거예요. 거래가 폭발을 하는 지역이 과거에 뭐 3억 하던 아파트가 6억이 되면서 그 6억의 거래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실제로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10억 하던 게 20억이 됐잖아요. 15억 하던 게 30억이 됐고 호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거래가 많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걸 소화시키면서 거래가 되려면 이거보다는 훨씬 내려온 금액이어야 거래가 가능하겠죠.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강남에서 신고가가 터진다고 해서 과연 정말 시장이 막 반등하고 있느냐, 과연 정말 시중에 돈 많은 사람이 많냐, 이런 거를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가 2년 새에 11억이 올랐다, 성수동은 40억이 올랐다.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슨 거래를 가지고 이런 기사를 썼을까, 이걸 찾아봤더니 압구정에 있는 한양 4차 아파트 전용 면적 208제곱미터짜리가 64억에 매매가 됐다. 그래서 과거에 52억에 거래가 됐었던 게 64억에 거래되면서 가격이 뭐 11억 가까이 올랐다, 이런 기사였거든요. 이걸 보면 지금 전용 208제곱미터면 느낌이 오세요? 몇 평짜리인지? 지금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84제곱미터거든요. 2.5배 정도 되죠. 68평? 거의 7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의 거래가를 기사로 쓴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다른 거예요. 큰 평형에 또 압구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예요.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를 하겠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사실은 재건축 사업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빨리 되게 해서 막 이렇게 붐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은 상황이고 그중에 가장 A급, S급이죠.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이런 곳에 거래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70평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산 사람이 나타났어요. 돈 많은 사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성수동 40억이 올랐어요. 여기도 198제곱미터짜리 거래 사례예요. 여기 한강 연구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거든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강남은 계속 오른다, 뭐 비싼 건 오른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닌 걸 갖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제목만 보면 압구정은 2년 만에 10몇 억이 오르고 성수는 뭐 40억이 오르고 평생 벌어서 만들 수도 없는 돈을 2년 만에 만들었어? 뭐 이런 기분을 들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딴 나라 얘기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런 혼란스러운 정보를 언론에서 공개를 하면서 시장을 오히려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거래가 진짜 많이 오른 거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64억에 매매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등기까지 이어졌는지도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전제로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이라 치고 64억에 매매가 됐는데 그러면 제곱미터당 3천만 원 정도? 제가 계산해 놓기로는 3,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거래가예요. 그럼 이 주변에 거래가 많이 됐는지를 살펴보면 이 주변에 거래는 거의 없어요. 재건축을 기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전통의 부자들이 갖고 있는 동네가 압구정이에요. 변동이 거의 없겠죠. 여기 안 살더라도 딴 데 새 집에 전세 들어가든 아니면 새 집을 또 사서 실제 살고 있든 간에 이거 그냥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되면 여기 다시 들어와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이 대형 평형의 압구정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일부 거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실거래가를 찾아봤는데 21년도 9월에 한양 8차 아파트가 여기도 이제 전용 면적이 210제곱미터 되는데 이게 72억에 팔렸어요. 제곱미터당 3,4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23년 6월에 또 인근의 아파트 전용 면적 161제곱미터짜리가 팔렸어요. 이게 3,100만 원이에요. 50억에 팔렸거든요. 또 현대 2차 여기도 지금 160제곱미터짜리가 올해 5월에 팔렸는데 3,400만 원에 팔렸어요. 제곱미터당. 이 얘기는 이 시장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 여기서 지금 과거에 이제 거래했던 가격 기준에서 크게 오른 금액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걸 갖고 11억이 됐다, 뭐 40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기사를 사람들이 접하면 세세히 누구나 다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아 정말 역시 강남 불패야. 역시 강남의 아파트는 이제 곧 100억이 갈 거야. 이런 생각들 84제곱미터짜리가 뭐 50억 하는 거, 뭐 100억 하는 거 시간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는데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